자, 이번에는 이제 주식회사 설립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여튼 여러분 있죠? 상법 사례형하고 선택형에서 너무 잘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쓰면 되는데, 여러분 상법 많이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예, 목차를 좀 잡고 쟁점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문을 잘 찾아서 잘 해주면 의외로 선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잘 써줘야만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 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공부 안 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설립중 회사도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 아실 겁니다. 293조에 근거를 해서 써주면 되는데 설립중 회사는 특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건데 설립중 회사는 왜 설립중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했느냐. 회사 설립 후에 설립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권리의 이전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강학상 개념이다. 뭐 그런 걸 좀 적어주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면 되죠. 집행기관에 등등인데 거기 이제 판례가 또 있어요. 설립 중에서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쟁점을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이전 관계를 아마 물어보게 될 거니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범위 내에 있었던 내용들은 어때요? 그대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가장납입은 여러분 아시죠? 가장납입 발기인의 책임이다. 상법 321조, 322조, 628조를 생각하셔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가장납입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가장납입 일단은 워낙 잘 아는 거니까 쟁점을 써준다면 의의는 아실 거고요. 예, 특히나 통모가장납입 같은 그런 거 뭐 써줄 필요 없어요. 없고 그냥 위장납입 정도 한 줄 써주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효력 부분이 이제 여기는 명확하게 무효설과 유효설이 나눠지고 있고 판례와 통설이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해결책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쓸 건 없어요. 우리 통설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긴 하죠. 사실은 죽음에게 다 나가버렸다는 거죠. 실질 자본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사법의 기본 원칙인 자본 충실 책임 원칙 있잖아요. 이 부분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입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회사에 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발기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자본 충실 책임을 충해서 자본금의 흠결을 전무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납입 무효설에 나오는 것이고요. 유효설에서는 어때요? 현실이 불입되었고 유효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수단으로 주고 납입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발기인들의 어떤 거예요?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다. 일단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심적 의사 때문에 단체법 지호수인 회사 설립을 어때요? 이렇게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여기 유효세에 따르면 어때요? 우리 발기인의 책임을 따질 때는 자본 충실 책임을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기타 불법행위 등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하고 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가장납입 나온다면 책임이죠. 책임 문제죠. 누가 뭘 책임이냐. 특히 발기인 책임을 물어볼 겁니다. 나온다면 납입담보 책임, 그죠?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되죠. 납입담보 책임, 판례에 따르면 안 되겠지만, 그죠? 판례에 따르면 위장 납입이 유효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 물을 거냐? 이 체당 납입한 죽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걸로 가죠. 대신 납입해 준 걸로 본단 말이죠. 그죠? 만약 무효설에 따른다면 어때요? 그때는 무효설에 따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발기인 납입담보 책임, 자본 충실 책임은 우리가 이제 그 유효 무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여러분이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서 임무를 해태한 거와 동일한 거고 322조 얘기죠.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러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지느냐? 그때는 악의 중대한 과실로 하는 것이고, 뭐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회사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322조 1항을 언급해 주셔야 되고, 형사사 책임도 여러분 적어줘야 되죠. 특히나 이제 회사법상의 상법 628조의 그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죠. 판례도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업무상 행정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 인수의 하자, 납입 담보 책임 이것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자, 주식 관련해서는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 특히 335조하고 335조의 이 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좀 잘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또 준비하고 해주고 가야 될 게 있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알겠죠? 이중양도하고 양도인 책임. 이거는 꼭 정리를 해서 부분론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의 이중 양도 문제, 그죠? 이제 묻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이중 양도 문제인데 일단 양도의 일반적 효력을 적어주시고 회사에 대한 효력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항상 같이 여러분이 언급해 주셔야 돼요. 양도했을 때 회사에 대한 효력은 주주 명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부를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와 관계는 어때요?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계에서는 우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하게 그죠?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확정일자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물론 주권 발행됐을 때는 주권 양도 자체, 주권 교부 자체가 바로 효력 요건이지만 주권 발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회사에 대한 효력 뭡니까? 주주 명부 문제, 명의개설 그죠? 명의개설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이중양도 했을 때 제3자와 관계, 양수인 간의 우열 문제는 명의개설과 관계없다 알겠죠? 확정일자는 통지, 승낙, 도달 일시로 따진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양도의 일반적 효력도 적어줘야 되죠. 주권 없이 주식을 이중도 양도했을 때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승낙의 증서에 기재된 확정일자 기준으로 제3배 대항액이 결정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서 명의개설은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 요건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요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분론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이중 양도인의 책임 문제잖아요.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첫 번째는 배임죄가 성립될 거냐, 두 번째는 불법 행위가 성립될 거냐, 이 두 문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배임죄 성립은 우리가 판례가 안 된다 그랬죠. 이 배임죄는 자기 사무를 처리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타인 사무를 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는 양수인에게 확정일자 증서에 통지 승인을 갖춰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타인 사무냐 아니면 자기 사무냐 문제인데 판례는 자기 사무로 봐버렸어요. 그러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사무를 처리한 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설령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질 거냐? 집니다. 이거 다른 거죠. 양수인이 주식을 제3자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명의개설을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 주주를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는 불법행위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1양수인이 적법히 취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죠. 불법행위 책임 부담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회사에는 모회사의 주식 취득도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니까에 대한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시고 목차를 너무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요. 묻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정점 정리해 주시고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자회사가 어떻고 모회사가 어떻고 이런 주식 취득에 대한 의의가 어떻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일단 조문을 정하게 3, 4, 2조에 2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다. 그죠? 이 조문 3, 4, 2조의 이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원칙과 예외를 적어주셔야 돼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그래서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은 다른 회사에 취득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예외, 포괄적 교환 이전, 이거 뭐 아시죠? 합병 등을 할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냐? 요걸 여러분 잘 사안에서 포섭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아마 나오게 되면 사안에서 다른 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조문에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고 사안에서 이게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그 발행 주식을 합쳐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랬을 때 그 다른 회사입니다. 그 다른 회사는 누구의 자회사로 되냐면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회사 주식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학설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지만 거래를 안전 고려해서 제3자를 보여야 한다. 상대적 무효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문에 대한 그 내용들은 우리 어떻게 보냐면 강행주로 봅니다. 그래서 아예 절대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호 보유 제한과 통지 의무. 이게 이제 상법 342조의 3이 있죠. 있는 건데 이러한 그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출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풀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 쟁점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쟁점 정리하시고 일단 상호 보유 제한과 통지의무인데 아까 봤을 때는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상호 보유주는 어때요? 서로 회사들 간에 주식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금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부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어떤 제한 부분이지 금지는 아니에요. 금지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의 상호 소유와 의결권 제한을 하나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취득했으면 상대방의 통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상호 보유주 나오면 두 가지. 알겠죠? 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된다는 거 하나, 조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 일정한 수 이상 취득했을 때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 이것만 검토해 주시면 돼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호주 범위 의결권 제한은 뭐 조문을 보시면 돼요. 369조의 3항에 가보시면 회사,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반총 10분의 1 초과하는 주식 가지고 있을 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아니,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자회사가 합해서 다른 회사 주식을 10% 초과에 보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는 똑같이 보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는 모회사 의결권이 제한되고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의결권 제한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건 판례가 있죠. 뭐 학설은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히 써주시면 돼요. 상호주 관계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준 일설과 주총의 개최 일설에 대한 견해가 대립이 있지만 하면서 판례는 기준일 제도를 경쟁회사의 주주권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고 상대방 회사의 주주를 확정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로 봅니까? 주총의 일을 기준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거는 어때요? 하나 정도 써줘야 돼, 한두 개. 주주권을 행사를 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 또 상대방 회사의 주주를 확정한 제도가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명의개서 여부다. 명의개서 여부. 그죠? 학설은 의결권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명의개서가 안 된 주식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판례는 어때요? 이 의결권 유무는 의결권 있냐 없냐 따지는 거지. 실제 그런 행사하고 별개의 문제죠. 실제로 소유가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주주 명부사용 명의에서 한지 여부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결권에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 것이지 명의개서 했는지를 갖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사안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거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두 개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통째로 물어보면 같이 써줘야 됩니다. 점수를 보시고 통지무다. 회사가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한 때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에서 의결권 박탈했다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 가지 M&A 얘기죠. 적대적 M&A 등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죠. 네, 그렇게 한 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통지 의무 위반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죠. 어, 일단 명의개수 여부 관계없이 주식을 취득하면 바로 통지가 의무가 발생하는데 방법도 제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다라는 걸 적어주시고 그렇지만 위반한 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여러분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결권 대리 행사, 뭐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 문제, 상호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요거는 아까 위에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총의 특별 결의를 흠결한 영업 양수의 효력이다. 그죠? 쟁점. 여기서는 좀 잘못 들어간 게 좀 있어요. 주총의 특별 결의 여부다. 영업 양수했을 때 주총의 특별 결의다. 조문에 있는 374조 1항 3호. 회사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 일부를 양수할 때는 주총에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걸 언급해 주시고 그 밑에 나온 판례는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요 판례는 안 적으셔도 돼. 이 판례는 여러분이 적으셔도 된다. 그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그 다음에 주총의 특별결의 흠결 주장의 신의칙 위배 여부다.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부분 논점으로 작은 부분 쟁점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법령에서 요구한 주총회를 결한 대표행위는 상대방의 선악 관계없이 무효다. 그죠? 무효다. 선악 관계없이 무효다. 그 다음에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위배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 거기도 제가 오탈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마 수정안을 줬을 겁니다. 그걸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페이지 이제 22페이지에 그 수정안을 한번 줬으니까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무효 주장이 신의 지급이 되느냐 일단 374조는 강행 규정이죠. 그 주식에서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 양도한 후에 주총에 특별히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니고 이걸 그죠? 있음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적어준 대로 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겁니다, 그죠? 있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어때요? 다시 말하면 있다는 말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무효가 제한될 수 있어요. 주주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제한될 수 있는 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 검토해 주시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작은 논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총의 결의 취소 사유,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은 뭐 워낙 선택형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취소 사유 부분 376조를 잘 생각해 주시고 원고 적격에 상실되는 부분 있죠? 되는 부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소의 요건 380조 이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의 정도 확인소의 의의 요건에서 수집 절차 결의 방법의 총회가 아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그렇죠. 그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그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의의입니다. 380조. 소의 원인이죠. 중대한 하자. 근데 판례는 우리 다시 말해 법조문에는 이 소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존재 소의 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없죠?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이게 사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사의 결의 없이 소집거나 없는 자가 일부 주주이면 구두로 소집 통지해서 개최했다. 주총에 수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총에서 결의다. 주주 대부분에 대해서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총의 결의 등에 대해서 결의 부존재를 인정했다.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결의 부존재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사자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알 건데 이거는 확인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소 가능한 거죠. 원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피고는 이사 개인이 아니고 회사가 된다는 거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존재 확인서에서 확인의 이익이다.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있죠. 요건이 있다면 원고의 권리,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존재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면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 그렇죠? 인정된다.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이것도 규정이 없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원고가 권리무관계를 총벌 즉시 확정하는 법률상 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렇죠? 한해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회사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주주는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주의 지위 변동과 확인이다. 완전 자회사 될 회사의 주총의 배당 결의가 있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 자회사 될 회사의 주주가 그대로 완전 모회사 될 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주총의 배당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돼서 배당액이 모두 완전 자회사 반환됨으로써 완전 모회사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완전 모회사 주주가 갖는 이익은 사실상 요거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고 봤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완전 모회사의 주주는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질 수 없다. 그죠?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정도만 한번 고려하고 들어가면 여기와 관련되는 사안이 부분 쟁점을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을 때 손해배상. 이건 385조 조문을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수주의 이사 해임 소송, 대표 소송, 그죠? 그런 것들 조문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이해관계 이사회 결의 부분도 39조, 이제 그죠? 391조를 여러분 검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문을 잘 찾아서 편하게 좀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도 있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잘하신 분이야 뭐 하면 되지만 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분들도 일단은 가서 좀 뭔가 기본은 좀 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 기본 주거든요. 그걸 받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문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쪽에 가셔서 이제 전단적 대표행위 있죠.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제한, 대표권 남용의 효력.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분론점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몇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쟁점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들어야 된다. 전단적 대표행위 요건과 효력. 뭘 쓸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쓰고 포섭을 해서 사안 검토를 아주 풍부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건은 뭐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으로 거래행위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고 대표권 내부적 제한으로 정관 등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총의 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쵸? 요거. 그 다음에 효력은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위에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지만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판례 표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를 걷지 않는 것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다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이 검토를 해줘야, 효력을 언급해줘야만이 사안이 검토가 돼요. 이게 사안이 검토되니까 요건, 효력, 사안 검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전단적 대표 행위하고
대표권 남용하고 있죠. 헷갈리면 안 돼요. 달라요. 이건 제가 같이 묶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만은 전단의 대표행위하고 남용 요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남용은 객관적 대표권 범위 내 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은 회사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거래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대표권 남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효과는 107조의 단서를 유추해서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의 요건 효과 요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대표권 남용이 떴다 그러면 그죠? 요걸 써주시고 사항 검토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단의 대표행위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요거 요건 효력 써주시고 사항 검토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게 제일 최선입니다. 더 많은 걸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표현 대표이사 책임하고 부실 등기 효력은 워낙 유명한 판례들이죠. 표현 대표 책임하고 395조하고 39조 관계 있는 그 판례 내용인데 이미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노출됐고 한 번씩 써봤을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의 의무 책임, 이사의 감시 감독 의무 위반이죠. 이 감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근에 판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감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돼 있는데 지금 판례를 한번 여러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사 등의 자기 거래와 소규모사 등인데 이사의 자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근에 판례가 있죠. 이 판례 이사의 자기 거래도 이미 문제가 돼 들어가 있고 우리 이사의 승인 받는 거 사전 승인 받는 거에 대한 최근 판례가 정리를 명확하게 해줬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하고 마무리해 주는 걸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우리가 대표 소송 부분 이후에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